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복희 73세, 평생 식당 일을 해온 할머니, 재능은 탁월하지만 살아오며 사기를 여러 번 당했고 빚보증으로 손해를 본 적도 있음. 최병문 50세, 복희의 아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또다시 위험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만류함. 오미선 60세, 복희와 오래된 동네 지인,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복희의 열정을 존중하고 사업적 협력도 고려함.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조용히 찾아온 어느 날이었다. 마당가에 심어둔 꽃나무 가지들이 새싹을 틔우듯 주름진 손바닥 가득 억눌려 있던 사업의 꿈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윤복희는 작은 마당을 가꾸면서도 여전히 일에 대한 열의가 식지 않았음을 느낀다.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하게 쉬라고 하지만 복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번 내 이름을 걸고 식당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복희는 사실 평생을 식당 일에 몸바쳐왔다. 과거에는 분식집부터 시작해 한식당, 중식당, 심지어는 다방 운영까지 손을 댔지만 매번 누구의 빚을 대신 떠안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까지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어떨 때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음식 솜씨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복희의 손맛을 믿고 그녀가 차린 밥상 앞에서는 서로 말없이 그저 한 숟갈 한 숟갈에 집중하곤 했다. 비록 지금은 70대의 노인으로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진 허리를 부여잡고 지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복희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돈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내 이름건 간판을 달고 싶은데. 그녀는 심란한 표정으로 마당 끝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았다. 묵은 시간의 때가 잔뜩 낀 벤치였지만 그곳에 앉으면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금 떠올리곤 했다. 그날 오후 복희는 아들 최병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문은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고 복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다시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웠다. 전화 너머로 병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몸도 불편하시고 이제 좀 쉬시면 안 돼요? 더 늦기 전에 편한 노후 보내셔야죠. 그래, 내 말도 맞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말 잘해보고 싶단 말이다. 제대로 된 식당을 내서 내 이름 간판을 달고 손님들 맛있게 먹이는 거. 그게 내 평생 꿈이었어. 병문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어머니 전에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또 빚보증이라도 잘못 서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그날 통화는 그저 평행선을 달렸다. 복희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길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의 걱정도 당연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불씨를 다시 꺼뜨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후에도 복희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그래도 해보자 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더 늦어버리면 인생은 한 번뿐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물론 이번에는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은 복희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다짐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복희는 여러 차례 사기를 당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빚보증으로 넘겨주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 한 번은 동업을 제안한 이가 복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남겨진 빚을 복희가 도맡아 갚아야 했다. 주변에서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믿느냐고 비난하는 이도 있었고 좋은 마음으로 보증 서준 건데 왜 고맙기는 커녕 사기를 처먹고 도망가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복희 혼자 떠안아야 했다. 그때마다 복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마음의 문을 닫는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서게 해준 것은 바로 음식에 대한 열정이었다. 음식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직접 육수를 내고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면 맛이 절로 따라왔다.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지만 음식만큼은 정직했다.
내가 품은 정성이 온전히 맛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때 복희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낀다고 말하곤 했다. 현재 복희가 사는 동네는 워낙 경쟁이 치열했다. 빽빽이 들어선 프랜차이즈 식당이며 모던하게 꾸며진 카페들이 골목마다 넘쳐났다. 굳이 이 도시에 식당을 하나 더 낸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복희는 자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돈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복희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오미선이었다. 나이 60세. 미선은 동네에서 식재료 공급 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식당들과 단연간 거래를 이어온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서 복희 역시 과거 작은 분식집을 할 때 미선과 거래를 해본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알고 지내며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복희가 식당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 미선이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느 화창한 날 복희는 미선이 운영하는 식재료 사무실을 찾았다. 미선은 복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리는 좀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예전 같진 않지만 견딜만 해. 나 말이야, 식당 하나 열어보려고 해. 그렇게 복희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을 털어놓았다. 작은 규모라도 좋으니 윤복희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을 열어서 정성껏 한식 중심으로 메뉴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복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언니가 한다면야 내가 식재료 선정부터 공급까지 최대한 힘껏 지원해 줄게. 다만 자금은 좀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이 복희의 약점을 건드렸다. 사실 자금 사정이 가장 문제였다. 지금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최근까지도 병문이 약간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빚보증으로 날려버린 적도 많아 병문 역시 조심스러워했다. 그래서 복희는 바로 담보대출이나 대출 상품을 알아볼 계획이었다. 또다시 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조금씩 빌리는 편이 낫다는 게 미선의 조언이기도 했다. 미선은 함께 점포를 보러 다니자고 제안했다. 어떤 상권이든 언니 같은 분이 운영하시면 맛으로 승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위치가 중요하니까 우선 괜찮은 자리를 찾아봅시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래. 이렇게 준비성 있게 차근차근 하면 예전처럼 사기를 당하거나 허술한 보증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낡고 작은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복희가 식당을 열겠다고 결심했다는 소식은 금방 병문의 귀에도 들어갔다. 병문은 퇴근 후 곧장 어머니가 사는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복희는 반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정말로 하실 거예요? 간판까지 다시 다신다고? 그래. 이번엔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할 거야. 미선이가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 어머니 이제는 좀 편히 지내셔도 될 텐데. 저도 어머니가 또 상처받는 모습은 보기 싫어요. 병문은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무리해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았다. 게다가 과거에 너무 많은 실패와 빚을 본 터라 다시 한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다. 병문의 머릿속에는 복희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한참 젊을 때부터 식당 일로 고생하느라 집안 형편은 조금 나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금방 어려워지곤 했다. 특히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복희 혼자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해서 병문을 키웠기에 그 고단함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복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삶의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만큼은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병문아, 너도 알잖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맛 하나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잖아.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해볼 거야. 네가 걱정하는 거 안다만 날 믿고 한 번만 지켜봐줘. 병문은 길게 한숨을 쉰 뒤 결국 대꾸하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는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시려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존경하기도 했다. 한편 복희가 다시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은 동네에도 빠르게 퍼졌다. 소문 중에는 또 보증 잘못 서면 어쩌냐는 가십도 있었고
그래도 맘만큼은 확실하니 잘 되면 대박이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복희는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과거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한 친구가 달콤한 말로 접근해 와서 자신을 빚 보증에 묶어버리고 도망갔던 사건. 덕분에 식당 문을 닫고 쫓기듯 다른 도시로 옮겨야 했던 시절.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즈음 치료비 마련에도 허덕이며 병문 학비까지 충당해야 했던 그 절박함. 그 모든 것이 태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때마다 복희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던 시절은 복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직접 고기를 삶고 양념장을 내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후 내내 자욱한 김이 구석구석 맺혀도 싫지 않았다. 남편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보며 복희는 주방에서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복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마지막으로 한번 그때의 행복을 재현해보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복희와 미선은 본격적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미선이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상가 매물 정보를 받아 동네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은 유동인구가 적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웠다. 적정선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복희는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비교적 넓은 주방과 작은 홀을 갖춘 단독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2층 주택을 1층만 개조해 식당으로 쓸 수 있게 구조를 짜놓은 공간이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그리 번화해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 뒤쪽으로 오피스 건물이 3곳이나 몰려 있었고 평일 점심 장사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자리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었다. 임대료는 조금 부담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았다. 여기서 하면 그래도 단골만 어느 정도 모아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복희는 직접 현장을 여러 번 둘러보았다. 가스 시설과 주방 동선, 홀 테이블 배치 등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그리고 창문 넘어 보이는 작은 마당도 마음에 들었다. 예전처럼 꽃도 심어두고 봄이면 손님들이 창가에서 꽃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미선 역시 이 자리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언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인테리어보다는 주방에만 제대로 투자하고 적정선에서 시작하죠. 언니, 손마시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예요. 결국 이 자리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다가왔다. 문제는 계약금과 권리금이었다. 복희가 가진 돈은 그리 많지 않았고 기존에 자그마하게 모아둔 퇴직금 비슷한 저금도 있었다. 하지만 보증금과 각종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려면 대출이 필요했다. 복희는 며칠간 대출 상품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미선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사이 병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대출 받으신다면서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럴 일 없도록 조심하고 있어. 이번엔 꼼꼼히 서류도 다 챙기고 있고 개인 보증 서는 사람도 없어. 대출이야. 은행이랑 하는 거니 오히려 안전하지. 그래도 제발 몸은 아끼세요. 무리하시다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병문은 상냥한 말투였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병문 본인도 빚독촉 전화와 추심원들을 상대했던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희는 아들에게 이번만은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이제 계약 절차가 시작되고 가게는 서서히 복희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복희는 밤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게 내부 레이아웃을 구상했다. 어느 쪽에 주방 기기를 놓고 어떤 색의 간판을 달고 메뉴판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가게가 조금씩 그림으로 그려졌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다시 뛰는 심장이 그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게 계약을 마치고 나니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배관을 교체해야 했고 전기 배선도 손봐야 했다.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였지만 복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투자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주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음식을 마음껏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미선은 식재료 공급 외에도 관청에 필요한 서류나 각종 위생 허가 절차를 도와주었다. 덕분에 복희는 한결 수월하게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공사를 지켜보는 동안 복희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순간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했다. 여보, 국물이 조금 묽은 것 같다. 좀 더 진하게 우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주방 일을 잘 몰랐어도 음식 맛보는 일에만큼은 애정과 꼼꼼함이 있었다. 그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회상에만 젖어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상의하고 몇 번이고 주방 구조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야 했다. 나이는 들었지만 복희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이 있었다. 윤복희 할머니, 이번에도 빚보증 잘못 써서 고생한다더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복희는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조심했기에 현재 대출은 오직 자신의 명의로 받고 있으며 보증인 따위는 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저런 말이 도는 걸 알고 나니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예전에 아픈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속상한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명해야 했다. 이번에는 보증 서지도 않았고 은행에서 내가 직접 대출받은 거야. 걱정 말아요. 하고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 나이에 식당을 차리는 게 쉬울 줄 아나? 또 그놈의 욕심 부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공사장을 지나치는 이웃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복희는 그 말들을 꾹 참아 넘겼다. 괜히 싸움 붙이기도 싫었고 지금은 그저 완공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한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선이 보안을 위해 방범 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언니, 여기 상권이 점점 발전하는 추세라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도난이나 위험에 대비해야죠. 복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고 공사비가 조금 더 들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그 돈조차 아까울 만큼 형편이 빠듯했지만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뜻밖의 인물이 복희를 찾아왔다. 바로 예전에 복희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려다 실패했던 지인이었다. 이 지인은 과거에 복희에게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유했지만 결국 복희가 빚을 떠안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복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식당 새로 낸다면서요? 제 지인이 요식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언니 가게에 자본을 대고 싶대요. 서로 좋은 기회 아닐까요? 복희는 순간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지인이 다시금 비슷한 제안을 해오니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했다. 지인도 복희가 예전만큼 순진하게 넘어가지 않을 걸 알기에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접근하는 듯 보였다. 난 이미 내 자본과 은행 대출로 하고 있어. 딱히 외부 투자 받을 생각이 없어. 에이, 근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언니도 나이 있으신데 좀 더 편하게 하려면 투자자가 있으면 좋죠. 가게도 더 크게 꾸미고. 복희는 손사래를 쳤다. 옛날처럼 모호한 제안에 혹해 보증 서줄 일은 절대 없다고 마음먹었다. 지인이 뭔가 더 말하려 하자 복희는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이번에 절대로 다른 사람 자본 안 들여. 또 똑같이 될까봐 무서워. 그쪽 지인한테도 관심 없다고 전해줘. 지인은 약간 표정을 구겼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내가 좋은 기회를 주려고 온 건데.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지인의 뒷모습을 보며 복희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신 얽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가슴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복희는 미선과 이 일을 상의했다. 미선은 그 지인, 나도 예전에 소문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소문이 좋지 않더라고요. 언니,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조언했고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이번에는 미리 차단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작은 이벤트가 복희의 마음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슬며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미 계약도 했고 공사도 진행 중이니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성실하게 준비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뿐이었다. 드디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주방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간판도 달았다. 윤복희 손맛집이라는 이름이었다. 간판은 심플하게 집밥과 정성을 연상시키는 느낌으로 꾸몄다. 식당 내부에는 8개 테이블과 주방에서 반찬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작은 코너가 있었다. 벽에는 그림 몇 점을 걸고 창가에는 화분들을 배치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살렸다. 하루빨리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로 설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또 터졌다. 개업 하루 전날 밤 식당에 있던 식자재들이 일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원래 미선의 업체에서 당일 저녁에 밀가루, 쌀, 고춧가루 등 각종 재료를 배달해 두었는데 새벽에 누군가 창고 쪽 문을 뜯고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다행히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마스크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쉽게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다. 복희와 미선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밤새 분주하게 사건을 수습해야 했다. 개업이 코앞인데 재료들을 도둑 맞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야. 복희는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이미 도둑 맞은 양이 상당했고 당장 다음날 개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새벽부터 다시 식재료를 구해야 했다. 미선은 자신의 트럭을 끌고 다른 창고에서 재료를 가져다 주겠다고 서둘렀다. 다만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식당이 아직 공식 오픈도 안 했는데 식자재만 콕 집어서 훔쳐갔다는 점이 몹시 찜찜했다. 혹시 누군가의 의도된 방해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개업 당일 아침 겨우 대체 식재료를 구해 놓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상수도관이 터져서 주방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팀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노후 배관이 터진 모양이었다. 복희는 급히 수리기사를 불러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물이 이리저리 흘러기기 몇 대의 피해가 갔다. 겨우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으나 제대로 된 수리는 밤까지 해야 했다. 그날 오전부터 예약해둔 손님들도 있었지만 결국 복희는 점심 장사는 할 수 없었다. 하필이면 개업날 이런 일이 터지다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들 병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현장을 본 병문은 황당해했다. 어머니, 오늘이 개업식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참았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머니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결국 개업 첫날은 제대로 장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저녁 시간대에야 수리가 끝나고 운 좋게 찾아온 몇몇 손님에게만 간단히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복희는 손님들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세요. 오늘은 사정이 좀 생겨서요. 라며 허리를 숙였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가운데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자포자기는 하지 않았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꼭 잘해내야지.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부터 식당은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음식 맛을 본 이들이 하나둘씩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후기를 올려주기 시작했다. 진짜 집밥 느낌이 난다.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는 찌개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입소문을 탔다. 복희의 손맛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복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둑 사건을 아직도 제대로 해결 못했고 개업날 터진 상수도관 문제도 수상쩍었다. 물론 노후 건물이라 배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막혔다. 또 가끔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수상한 인물이 보인다는 미선의 말도 들렸다. 그날 새벽에 나타났던 도둑도 그렇고 왠지 가게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네. 경찰에서도 카메라 영상 가지고 조사 중이라곤 하는데 아직 별 소득이 없대. 그러면서 복희는 예전에 찾아왔던 그 지인이 은근 떠올랐다. 혹시 그가 일부러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헛짚는 걸 수도 있어 조심스러웠다. 괜히 그 지인을 의심하다간 더 큰 문제를 불러올지 모른다. 그러나 식당 운영은 계속되어야 했다.
복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우려내고 마른 오징어에 양념을 발라 반찬을 만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움직였다. 허리는 쑤시고 다리는 붓지만 식당에 서면 마음이 맑아졌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도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며 찾아주는 단골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점점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성공에 안도하면서도 복희는 절대 방심하지 않았다. 성공은 순간이고 실패는 쌓이면 답이 없다. 는 걸 인생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복희와 병문 사이의 갈등도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 병문은 어머니가 하는 일을 여전히 걱정했지만 그래도 식당이 서서히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 한편에 안도감이 생겼다. 어머니가 해내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가끔 주말에는 병문이 직접 들러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도 했다. 홀서빙이나 계산을 돕는 일이었지만 괜스레 뭉클할 때가 많았다. 어릴 적 자신을 키우느라 애쓰던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라면 끓일 줄은 알아도 이런 본격적인 요리는 잘 못해요. 하하, 너야 공부만 하느라 바빴잖아. 괜찮아. 이런 건 내가 하면 돼. 복희는 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병문에게 너도 내 삶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번잡함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병문은 오히려 어머니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동안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선을 긋고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로 온 손님 중에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병문의 직장 상사였다. 그는 부하 직원인 병문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식당을 여셨다니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동료와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복희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었다. 된장찌개부터 제육볶음, 김치까지 모든 반찬에 손맛이 깃들어 있었다. 병문의 상사는 한 숟갈 먹어보더니 감탄했다. 이야, 정말 맛있네요. 집밥이 이런 거구나. 병문 씨가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더군요.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으신지. 라고 웃었다. 병문은 쑥스럽지만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새삼 커졌다. 상사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는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 단체 식사도 한번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회식 장소가 필요한데 10명 정도 가능할까요? 복희는 두 손 모아 환영했다. 당연하죠. 미리 말씀만 주시면 재료 준비 제대로 해놓을게요. 그렇게 조금씩 큰손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식당 운영이 한결 탄력을 받았다. 병문은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정말 잘 버티셨구나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치솟았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이겨내고 있었다. 병문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하기 시작했다. 식당이 자리를 잡고 동네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은 또다시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복희 명의의 빚보증 관련해서 체납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복희는 황당했다. 분명 난 빚보증 서지도 않았고 모든 대출은 내가 직접 은행과 계약한 건데 세무서 측에서는 오래전 복희가 빚보증을 섰던 기록이 아직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사기당한 이가 사업자 등록을 복희 명의로 돌렸던 시점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것이었다. 복희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역시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나 길게 따라오다니. 당장 큰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어도 세무서의 서류 처리와 조사 과정은 스트레스가 컸다. 혹여 가게가 압류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들었다. 병문은 어머니를 대신해 세무서를 몇 차례 방문하며 자료를 찾아 정리했고 결국 오래된 사건임이 확인되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법적 책임이 이미 분리되어야 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행정 서류라는 게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복희와 병문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 사이에도 식당은 매일 문을 열어야 했다. 복희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다행히도 수일 뒤
세무서 측에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추가 납부 의무는 없다고 통지해왔다. 비로소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과거의 빚이 또 나를 덮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음 한구석에선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야 정말로 과거와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식당의 첫 분기 매출 정산이 나왔다. 코로나 시국 등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도 예상보다 훨씬 선방한 성적이었다. 물론 아직 대출금 갚을 날이 많고 인건비나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복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실이었다. 무리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을 연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병무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처음엔 반대만 했는데 이렇게 정성껏 운영하시다니. 몸은 좀 어떠세요? 힘들지. 그래도 마음만은 안 힘들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뭐든 적당히 하셔야 해요. 무리해서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병무는 어머니의 두 손을 살포시 잡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다. 그 손에 얽힌 세월이 눈에 선했다. 병문이 어릴 적 허름한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온종일 떡볶이를 저어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저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은 평온한 휴식보다는 한 번 더 자신을 증명하고 직접 설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식당 운영은 계속되었다. 출근길 직장인들, 인근의 오피스 직원들, 그리고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하나둘 생겼다. 때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복희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감돌았다. 사기는 다시 당하지 않았고 빚보증 문제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록 약간의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 그 또한 어느새 잠잠해져 갔다. 미선의 꾸준한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그 후 어느 일요일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온 복희는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문득 떠오른 남편 생각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컸다. 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비록 노년이지만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랑스러워해주는 손님들이 있었으며 스스로를 믿어주는 지인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윤복희라는 이름을 내건 식당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식당은 사소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자리를 잡아갔다. 화려한 간판도 세련된 인테리어도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정직한 손맛과 인생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복희는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내 마지막 불꽃이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의 말, 식당은 지역 언론의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으로 잠깐 소개되었고 간단한 인터뷰가 실렸다. 기자가 언제까지 식당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묻자 복희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내일 혹은 내년 혹은 더 먼 미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복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기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늙어가는 몸도 두렵지만 더 이상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병문도 이제는 그런 어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고 미선 또한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았다. 사람들은 때론 실패한 과거를 보고 또 쓰러질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희는 스스로 증명해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삶임을, 그리고 노년이라 해도 다시 꿈꾸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식당은 어쩌면 복희의 마지막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녀가 끝까지 해보았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세월은 흐르고 윤복희 손맛집도 하루하루 영업을 이어간다. 어느 날은 장사가 잘 되어 행복하겠지만 또 어느 날은 무언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
속을 썩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복희는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연다. 나이가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도 거기에 지지 않고 뜨거운 국물을 끓여낸다. 그 국물의 깊은 맛을 본 사람들은 감탄하며 누군가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깊은 맛이야 라고 칭찬한다. 복희에게 식당은 단지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때론 가족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식당 덕분이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여전히 두렵지만 이번만큼은 꽤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노년의 고단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결국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빛과 그림자를 끌어안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윤복희 할머니는 뒤늦게나마 온전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열어 손님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실과 진심으로 조금씩 인정받아 나갔다. 기나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녀에게 이 식당은 마지막 꿈이자 다시 시작된 희망이었다. 병문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병문은 어머니의 열정을 이해하게 됐고 어머니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 그 힘을 다시금 실감했다. 미선과의 동지애도 깊어졌다. 미선은 사업을 떠나 오랜 친구로서 복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갔다. 물론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내일 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윤복희 할머니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포증에 시달리고 사기를 당하고 병문과 갈등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이젠 주방에서 팔을 걷어붙인 채 연신 국물을 맛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의 주름살 너머로 힘겹지만 당당히 살아온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시간이 고스란히 비친다. 세상 누구나 노후에는 편안히 누워 쉬길 바란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도전이야말로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하는 법이다. 윤복희 할머니에게 그 마지막 사업 도전은 비록 위태롭고 막장에 가까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렬한 이유가 되었다. 이야기의 끝맺음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그래도 결국 망하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내 대성공해서 나중엔 체인점까지 냈다고 상상할지도 모른다.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끝까지 손맛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한 번뿐인 노년의 시간을 꿈꾸면서 스스로 가슴 뛰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길에 함께했던 가족, 지인, 그리고 무수한 손님들 모두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맛있는 한 끼 식사 앞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곧 음식의 힘이며 인생의 힘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윤복희 할머니의 식당 간판 아래 따뜻한 불빛이 번져나온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인생의 어두운 골목을 조용히 비춰주듯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나눠주고 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